미라클, 그야말로 기적을 경험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탈레반의 위협을 피해서 우리 군 수송기에 탑승한 현지 조력자 390명이 어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 작전명이 미라클이었다고 하는데 기적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아비 교환으로 변한 카불 공항. 군인이 든 종이에 코리아, 한국이라는 글자가 선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관 역시 직접 이 공항을 찾아서 한국행 아프간인을 한데 모으는데 그렇게 조력을 했는데요. 이번에 입국한 390명 가운데 절반은 보시는 것처럼 10살 이하의 어린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우리 공군 특수부대 요원들은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또 갓 태어난 아기의 상태를 직접 살피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군 수송기 내부에 타게 된 이 아프간인들 지금 탑승하네요. 내부는 굉장히 수가 많잖아요. 네. 이 불편한 법도 한데 희망을 선물한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펼쳐 보이면서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온갖 어려움을 뚫고 현지인 직원과 가족을 태운 군 수송기가 인천공항에 착륙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인천공항, 네, 파키스탄에서 출발 11시간을 비행해서 입국장에 도착한 수송기에서 엄마 손을 붙잡은 아프간 어린이를 비롯해서 가족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소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대부분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애초에 입국 예정이었던 아프간인 390명 가운데 377명이 어제 먼저 도착을 했고요. 수송기 공간을 마련하는 문제 등으로 13명은 오늘 추가로 입국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저분들한테 비행 시간 11시간은요. 아마 11년, 110년 그 정도의 느낌이었을 거예요. 인천공항, 한국 땅에 도착하기까지는 아마 안심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윤성 교수님, 저분들에게 우리를 도와준 현지 이 조력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걸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사실 2007년부터 우리 정부가 이 아프간에서 여러 이제 그 사업들을 갖다가 펼칩니다. 특히 네. 이제 아프간 재건 사업에 우리 그 정부가 참여를 했는데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병원이라든가 직업 훈련을 이제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지에서 이제 통역을 하는 요원들도 필요하고 의사, 교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우리 이제 대사관이라든가 기지에서 저분들이 실제로 많은 조력을 해 왔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390명이 이제 오게 됐는데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거의 절반 가까운 그 180명 정도가 미성년자에 해당이 세상에. 되고 지금 신생아도 3명 아이고. 그리고 이제 5살 이하짜리도 영유아 한 100여 명 정도 되니까 아이고. 우리도 이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저런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뿌듯합니다. 그러네요. 저분들은요, 하재근 평론가님 그야말로 목숨을 건 탈출이었다면서요. 예, 저렇게 외국 정부에 협력한 분들을 그 탈레반이 배신자로 낙인 찍으면서 아이고. 색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분들이 공항으로 오는 과정 자체가 목숨을 걸고 왔던 건데 곳곳에 탈레반 검문소가 있어서 거기를 통과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정부가 그분들이랑 연락을 취하면서 어떤 길로 와야 된다, 뭐 큰 길로 가면 안 되고, 뭐 뒷길로 가야 되고 그런 식으로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자력으로 도착을 한 분들이 26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거기서 그 포기를 한 게 아니라 또 생각을 했는데 네. 버스를 이용하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어허. 왜냐하면 미국이 탈레반하고 협상할 때 버스 수송은 허가해 주겠다고 탈레반하고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요. 그거를 딱 전해 듣고 우리나라 정부가 그러면 미국이랑 협상을 해서 버스를 네. 우리가 할애받자라고 해서 버스 6대를 할애받아가지고 아하. 결국 수송 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런데 전해지는 과정에서요, 저 미군 버스를 이용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고 우리 정부가 미국 측을 설득하는 끝에 저렇게 버스에 태울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의 외교력, 협상력도 빛을 발했던 것 같습니다. 백성원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더 빛이 나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항까지 와야 비행기를 탈 수 있는데 탈레반이 검문을 하고 있으니까 대부분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보면 호주는 50명, 독일은 7명, 벨기에는 비행기에 단 한 명도 태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군과의 협상 끝에 미군 버스를 이용을 했고
그리고 또 우리 그 아시죠? 비상연락망. 네. 네, 근무지별로 이제 대표를 뽑아서 피라미드 형태로 연락을 돌리는 이 비상연락망이 또 빛을 발해서 아하. 많은 분들을 기적같이 싣고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정말 그야말로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극적인 장면이 연출된 거예요. 관련해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레반 건물하는 것도 꼭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탈레반과 미군이 승인하는 인원에 대해서 전철수거해도 좋다라고 하는 이게 뭐 약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탈레반의 그 검문소를 통과를 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정말로 300여 명이 그 기지 안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정말 기쁘고 야 이번 작전을 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정말 저희가 이제 작전명을 기적 미러클이라고 했는데 네. 정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해서 아주 정말 기쁘게 다들 이렇게 했던 생각이 납니다. 다행히 애들 아주 한 달밖에 안 된 그런 신생아들도 있는데요. 크게 뭐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분들에게 단계별로 국내 체류 지위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체류 자격을 주기 위해서는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 개정 작업 중입니다. 지금 목숨을 건 탈출 국내에는 일단 이 저분들을 모셔왔는데 또 하나 과제가 남아있는 듯합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네, 지금 국내 체류 지위를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단계적으로 적절한 비자를 발급해서 이들의 체류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일단 이 사람들이 지금 90일 체류 가능한 단기 비자를 발급해서 입국을 한 상황이고 최장 2년까지 유효한 장기 체류 비자로 그다음에 이제 전환을 할 계획이라는 거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전환할 계획의 비자는 최장 5년까지 체류할 수 있고 이제 취업까지도 가능한 F2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여기는 이제 법 개정이 이제 수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령 개정을 지금 정부에서 추진 중이라고 하고요. 네. 다만 아직까지 영주권을 주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 입국한 이 아프간인들은 이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에 공항 인근의 임시시설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음성 판정을 받으면 충북 진천의 공무원 인재개발원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 6주에서 8주 정도 머무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머무르면서는 우리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프로그램이라든가 각종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나름대로 정부가 탄탄하게 지금 방역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많이 마련해 놨는데 근데 조금 전에 허 변호사님 설명 듣다 보니까 백성원 변호사님 네. 공무원 인재개발원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기관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디지? 분명히 들어봤는데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네. 코로나19 초기에 우한 교민들이 왔을 때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러네요.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버스 앞에 들어 누워서 절대 안 된다. 뭐 이렇게 주민들도 굉장히 반발이 거셌었는데 네. 생각보다 그 당시에 특별한 일 없이 잘 지나갔어요. 이제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도 지역 주민들의 큰 동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일단 진천 인재개발원 앞에 뭐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저렇게 플랜카드도 붙어 있고요. 아프간어와 영어로 또 격려하고 환영하는 주민들이 현수막도 걸리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영어로 걸려 있네요. 네. 근데 이제 이 현수막 불법 현수막이니까 철거해야 된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일단 충북도에서는 주민 간담회를 열어서 주민들의 이 걱정이나 우려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덜기 위해서 충분히 설명하는 상황을 진행을 했고요. 네. 인근에 24시간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네. 물론 이 세상에 100%라는 건 있기가 참 어렵죠. 물론 진천 주민분들이 모두 다 환영하거나 찬성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대승적으로 우리가 안아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진천 분위기가 실제로 어땠을까요, 오윤성 교수님? 실제로 이제 대부분은 커다란 동요 없이 아까 플랜카드 나왔던 것 같이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일부에서는 뭐 이제 반대를 하는 그런 분들도 이제 종교적인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있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우리 초기 단계에서 그 카불에 있는 그 공항에서 비행기 밖에 매달려 오다 떨어지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흥남부도에서 철수를 할 때 그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정확하게 1951년이니까 7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다 보면 우리가 이제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줄 때도 있는데 그러네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저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럽니다. 이번 작전을요, 기적, 미라클이라고 이름 붙일 그게 딱 들어맞는 상황,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현지 시간으로 26일 저녁 카불 공항 인근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공항의 에비게이트와 공항에서 250m 정도 떨어진 한 호텔이 타깃이 됐는데요. 특히 호텔의 경우에는 서방국들이 카불 탈출 대기자들을 묵도로 하는 숙소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테러로 미군 13명을 포함해서 최소 9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세상에. 부상자도 150명을 넘어서는 등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또 미군도 있기 때문에 사망자, 부상자에는 미군 다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지금 분노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will not forgive. We will not forget. We will hunt you down and make you pay. Thank you. While we're saddened by the loss of life, both U.S. and Afghan, we're continuing to execute the mission. Our mission is to evacuate U.S. citizens.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저지른 겁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이슬람 무장 조직 IS 있잖아요. 네. IS에서 이번 테러를 자기들이 한 거라고 자처를 하고 나섰거든요. 아예 대놓고 얘기해요? 예, 자기들 요원이 폭발물을 소지하고 아우 세상에 저 폭발 규모 보세요. 아이고. 예, 폭발 규모가 엄청난데 아우. 모든 그 보안 시설을 다 뚫고 미군의 5m 이내까지 접근해서 폭발 벨트를 터뜨렸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면 IS 측에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 나쁜 그 짓을 한 것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그 미군이나 군대에서 민간인 피난민들이 다가와도 선뜻 돕지를 못하고 혹시 저들이 또 폭발 그러니까요. 벨트를 차고 있지 않나 이러면서 애꿎은 다른 피난민이 피해를 볼 수 있어서 네. 정말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유감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어느 정도로 규모가 컸는지 저 멀리서 찍은 영상에도 지금 폭발이 위력에 흔들릴 정도로 지금 그렇게 찍혔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 상황을, 이 사실을 전하는 바이든 대통령도 목이 메일 정도로 지금 슬픔에 잠겼는데 지금 보복은 천명했지만 글쎄요, 쉽게 지금 보복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일단 그 미국의 대통령이 저렇게 공식적인 자리에 나와서 용서하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 그리고 당신을 끝까지 추적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보면 거기에다가 이제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끝까지 사냥을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방식과 장소와 시간에 강력하고 정확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필요할 때는 아프간에 추가 병력을 파견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카불 현지에 남아 있는 그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데 아하. 아까 이제 미국 중부 그 사령부에서 발표를 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 폭탄 테러에도 불구하고 이 대피 작전은 계속이 될 것이며 또 이제 그 이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같이 그 연합국들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도 테러하고 상관없이 지금 이제 그 대피 작전을 계속 할 것이다라고 의지를 천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려 20년간 이어온 전쟁의 종지부를 찍고자 아프간 철수 계획을 밝혔고 철수 도중에 또다시 직면한 IS의 테러, 미국의 선택, 미국의 앞으로의 이 행보가 또 주목이 됩니다. 너무너무 지금 또 가슴 아픈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지금 이제 코로나가 여전히 이 확진자도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걱정이 많은데 이런 소식은 좀 제발 그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단속을 해도 불법 영업을 이어가는 그런 업소들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도 그런 업소들이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수원에 위치한 이곳은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으로 유흥주점과는 달리 손님이 노래를 부르면 안 되는 곳인데요. 그런데 적발을 하러 가보니까 손님은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하. 네, 그리고 경기도 파주의 한 업소인데요. 지금 보시는 곳은 카드 테이블을 놓고 홀덤펍 영업을 하다가 적발이 됐는데요. 엄연한 불법에 해당하죠. 이어서 경찰이 업소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이곳, 광주입니다. 이곳에서도 홀덤펍 영업을 하다가 적발이 됐는데요. 네. 이 업소는 CCTV로 출입자를 감시하고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암막 커튼까지 치고 단속을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이런 사건 전해드리기도 참 진짜 민망하고 지겹고 시청자분들도 짜증날 텐데 이제 좀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오윤성 교수님. 그래도 끊임없이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이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서 일반 그 음식점 135군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방역 수칙 위반이라든가 하는 이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홀덤펍 그리고 라이브 카페 등 이 불법 영업 업소에 대해서 6군데를 적발하고요. 네. 그것이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6시 이후에 그 3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이걸 갖다가 이제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가지고 그것에 이제 관련된 손님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적이 있고요. 네. 또 광주에서는 아예 이렇게 하려고 바깥에 CCTV를 설치를 해놓고 출입자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감시를 하면서 그 안에서는 그 암막 세상에. 커튼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네. 갖다가 쳐가지고 불빛을 막고 단속을 피했다. 아마 그 두꺼운 커튼 말하는가 봐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잘 때 이렇게 낮에도 이렇게 새까맣게 맞아요. 하는 거 있는데 그래서 홀덤펍에서는 업주 손님 약 30명이 적발된 그런 사례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세상에 저런 지극정성으로 다른 걸 해본다면 정말 대성공할 거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서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는데요. 지난 9일에 경기도 용인에서 30대 남성입니다. 파견 간호사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의 동료 간호사 숙소에 침입을 해서요. 잠들어 있던 동료 간호사를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이 피해 간호사는 그 당시에는 잘 인지를 못했던 것 같고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옷이 일부 벗겨져 있어서 이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 30대 남성 파견 간호사 경찰에서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또 그놈의 술 핑계입니까?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객실로 들어가는 거 하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진술은 못해요. 기억이 없다. 술 취해서. 하재근 평론가님, 술 마셨다고 모두가 저런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저게 어느 정도 연령대가 되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럼 술을 처음 마신 게 아닐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술을 먹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걸 뻔히 알 것이고 만약에 정말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상 마셨을 때 내가 기억이 안 나면서 어떤 행동을 한다 뻔히 알면서 주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저런 행동을 했다면 도무지 말이 안 되는데 이걸 네. 반성을 하지 않고 뭐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서 마치 선처를 구하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네. 더 크게 비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어쩌다가 지금 국면에서 술자리가 벌어지게 된 걸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그게 또 문제인데 네. 저기가 코로나19 관련 시설이잖아요. 네. 그러면 더 주의해야 되는데 지금 방역 비상 국면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기에서 술판을 벌였다는 거예요. 허허. 바로 범행 전날 밤에 네. 6명이 한데 모여서 가해자 피해자 다 합쳐가지고 6명이 한데 모여서 술판을 벌였고 굉장히 많이 마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취해서 피해자가 숙소로 돌아갔는데 뒤따라 들어가서 범행을 저지른 거죠. 세상에 전날 밤에 술판 벌여서 아마 자정을 넘겨서 새벽까지 이어졌고 그 사이에 술에 취했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저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아니 그런데 임시 생활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방역수칙 앞에서 술자리 그것만 없었어도 이런 끔찍한 범죄는 그래서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술이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 어떤 그 지켜야 될 그런 수칙 같은 것만 지키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어떤 인생을 갖다 망친 일이 없었을 텐데 술에 취해서 성폭행을 갖다 저지른 그 파견 간호사 같은 경우는 성폭행 혐의로 구속이 됐고요. 나머지 이제 그 6시 이후에 2명 이상, 그러니까 3명부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리두기 4단계를 갖다가 위반한 그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새벽까지 술자리를 지금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6명에게 용인시에서 과태료를 부여했습니다.
지금 이 가해자는요, 이 몹쓸 짓을 한 사람은요, 파견 간호사예요. 이 사람은 이 범죄도 나쁘지만요, 왜 더 비난받아야 되냐면 지금 많은 의료진들이 처우 좀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정말 불미스러운 짓을 저지르면요, 그분들이 힘 빠져요. 이런 진짜 어처구니없는 짓, 몹쓸 짓, 경악스러운 짓을 저질렀으니 정말 석고되지 않은 마음으로 반성하기 바랍니다. 법의 처벌도 당연히 달게 받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수록 위드 코로나는 정말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은경 청장이 위드 코로나 관련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방역 전략의 전환이나 보완을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최소한 70% 이상, 더 많게는 고령층은 저희 생각으로는 90% 이상, 그리고 일반 성인에서도 80% 이상의 예방접종률이 완료가 되는 게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시점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언제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지금 정은경 청장이 구체적인 백신 접종률 그 현황이쯤이 돼야지 위드 코로나 가능하다. 사실 좀 솔직한 이 배경을 좀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정부가 지금 이제 정은경 청장은 언제인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대략적으로 한 10월 말 정도로 목표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두운 코로나의 긴 터널을 빨리 빠져나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 백신을 한 차례 이상 접종한 사람의 비율은 54%입니다. 국민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접종 완료율은 26.8%에 달하고 있습니다. 2차까지 맞으신 분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18세에서 49세 일반 국민 백신 접종 예약을 받았었잖아요. 네. 이게 본격화되면서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하루 백신 신규 접종자는 106만 7천 명이었습니다. 접종 완료율을 성인 80%, 고령층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 이게 이제 10월 말까지 정도로 만약에 완료가 된다고 하면 네. 그때 이후에 이제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비로소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시기가 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방역 수칙의 핵심이죠. 마스크를 자유롭게 당장 벗고 다니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 정은경 청장이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마지막까지 유지해야 되는 개인 방역 수칙일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저 말도 이 10분 이해는 되네요. 왜냐하면 접종 완료가 돼도 돌파 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접종률을 지금은 높이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누군가는 방역 수칙을 고통스럽지만 잘 참아가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나 몰라라는 사람도 진짜 여전히 많은 상황이니까 답답합니다. 진짜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잘 지키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허무함마저 느끼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글을 뒤늦게 배운 전남 곡성의 한 할머니가 코로나19 때문에 문해교실을 나갈 수 없게 되면서 답답한 마음을 시로 표현해서 그 작품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요? 잠시 함께 감상을 해볼까요? 일단 제목은 나가고 싶다입니다. 어휴 답답해. 책가방 속 공책들이 꿈틀꿈틀, 필통 속 연필들이 달그락달그락. 야 지우개 너 밀지 마. 좁잖아. 가위는 왜 필통 속에 있는 거야. 지금쯤 책상은 뭘 하고 있을까. 나가고 싶다. 정말 글 공부를 하러 나가고 싶은 할머니의 마음을 재치 있게 잘 표현한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야. 어유 답답해, 어유 허리야, 어유 깜깜해, 어유 지우개. 이 소리는 전남 곡성군에 사는 어르신이 코로나 답답함을 읊으십니다. 뭐 그런 라디오 방송이 막 떠오르는 것 같은데, 야, 이 어르신의 이 시가 뭔가 이 운율도 맞는 것 같고 좀 대단한 작품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의 답답한 심경을 네. 학용품에 빗대서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이 네. 굉장히 기발하고 그리고 내용이 관념적이지 않고 관념적아. 단어 하나하나가 생생해서 시어가 통통 튄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네. 저 시를 쓰신 분이 네. 79살이신 구혜남 할머니신데 야. 그 문해 교육을 받으시다가 마을회관에서
그게 굉장히 재밌으셨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그 주변에 어른들이랑 웃고 떠들고 이런 것도 못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아하. 빨리 문해교육 마을회관에서 다시 받았으면 좋겠다고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발 좀 그런 시기가 빨리 앞당겨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구해남 할머니께 사람들이 무엇이 중요한지 물어보면 개인 방역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그 코로나 답답함을 시로 쓰셨던 구해남 할머니처럼 어르신들이 정말 이번에 추석 때 참 손주, 자녀들 많이 보고 싶지 않으실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의 추석과 지난 금년의 설 같은 경우는 가족들을 방문하는 것 자체를 자제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드렸고 이번 추석의 경우에도 동일한 조치가 필요할 것인지 혹은 가족 간 모임이라든지 혹은 요양원, 요양병원에서의 면회 등을 일부 허용할 필요성이 있을지 등등에 대해서 현재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금주까지의 유행 상황과 다음 주 정도까지의 유행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도 제기되고 있는 중이고 여러 전문가분들 사이에서도 의견들이 좀 나뉘는 편이라서 저희가 좀 더 심층적으로 계속 의견을 취합하고 상황을 분석하면서 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글쎄요. 기분이 그럴지 몰라도 뭔가 이번에 방역당국 얘기가 조금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약간의 기대감은 갖게 하는데 단언하긴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추석 때, 명절 때 가족들과 한 자리에 모인 기억 작년에 없었던 분들이 훨씬 많았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되도록이면은 이동하지 말아달라 방문 자제 요청도 있었고 4인 이상 모임 금지도 있었죠. 네. 근데 올해 추석 이제 앞으로 한 4주 정도 대충 남은 것 같은데 지금 일단 방역 당국에서는 현재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1,000명을 계속 넘고 있지만 엄청나게 폭발하지도 않고 뭐 또 감소하지도 않고 약간 정체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네. 이게 추석 때 정도 되면 일단 접종률도 백신 접종으로 좀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이 유행 상황을 좀 봐서 이번에는 가족 간 모임 같은 거 또 요양원 면회 같은 걸 허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그 검토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이번 주 안에 이제 31일 안에는 추석 연휴 특별 방역 대책에 대해서 이걸 잘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풀어주는 것보다 조금 나아져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게 좀 작은 바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올해도 정말 현수막에 불효자는 옵니다. 아들아 추석 때 오지 말고 돈만 보내라이. 그런 현수막이 또 걸릴지 아니면 정말로 어렵게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누차 말씀드리죠. 개인 방역 꼭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경기도 분당의 김밥집 식중독 사태에 이어서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난 월요일에 고양시의 김밥집을 이용한 손님들이 집단으로 식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확인된 환자가 34명인데 이 중에서 6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보건당국은 김밥집의 음식물을 수거해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우려스러운 점은 문제가 됐던 월요일에 이 해당 김밥집의 결제 건수가 84건에 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당국은 추가적인 환자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이 해당 김밥집은 지난달에 분당에서 있었던 식중독 사태에 있었던 그 김밥집과는 다른 이제 김밥집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많은 걱정이 또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식중독 사태를 한번 물론 다른 지역이긴 합니다만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경각심을 갖지 못했을까요, 허지원 변호사님? 그게 이제 식약처가 점검을 하기는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분당 김밥집에서 대규모 식중독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 예정되어 있던 점검 일정을 당겨서 지난 9일부터 분식업계 집중 점검을 식약처에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요. 네. 이 사건이 발생한 해당 고양 김밥집이 식중독 발생 의혹을 받는 날이 23일인데요.
불과 열흘 전인 지난 13일 점검을 받았고 이때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세계일보에서 구청 관계자와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네. 해당 김밥집이 당시 별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아서 적합 판정을 받았고 추가 검사 의뢰도 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어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식약처가 해명하기로는 네. 점검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식중독 원인은 워낙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 열흘 사이에 뭔가 새로운 원인들, 뭔가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일제 점검이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어떤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서서 완전히 식중독을 봉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 걱정이 커지는 게 들으신 것처럼 식약처가 집중 점검을 했는데도 식중독 사고를 미리 막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더 큰 걱정은요. 이 고향에 있는 김밥집을 이용하신 분 중에 세상에 백성문 변호사님 사망자가 나왔다고요? 네, 지금 그 고양시의 김밥집 고객 30명이 식중독에 걸렸는데 그중에 한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식중독과 사망이 인과관계 있는지를 판단하는 건 조금 또 변론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좀 시간이 걸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이 20대 여성입니다. 23일 오후 4시에 이제 김밥을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6시에 이제 이걸 식사를 했습니다. 2시간 정도 후에.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24일 밤 8시 20분경에 심한 복통 증세가 있어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고요. 응급실 이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일 새벽 0시 30분경에 이제 집으로 귀가를 했는데 그리고 한 12시간 정도가 지나서 집에서요. 쓰러진 상태로 발견이 돼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네. 4시간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식중독에 의해서 사망을 한 것인지 아직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이 고향에서 김밥집에서 김밥을 섭취한 분이 사망의 결과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세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중독과 사망과의 연관성은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중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사태가 위중하다 보니까 고양시는 어떤 대처를 하고 있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이 돌아가신 건 맞는데 이제 같이 이제 식사하신 직원들도 이제 식중독 증세가 있고 이제 김밥 드시고 식중독 증세가 나타난 건 맞는데 이제 그게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냐 이제 그것까지는 이제 뭐 장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정밀하게 좀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또 개인적인 어떤 요인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되고 이제 거기까지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뭐 나중에 경찰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죠. 사망자가 발생을 했으니까 경찰에서 인지해서 이제 수사를 하는 거고요. 근데 돌아가신 분 주소가 이제 파주시예요. 그래서 파주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식중독과 이 해당 여성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여전히 규명 중입니다. 그런데 규명 중이란 얘기는 오윤성 교수님, 식중독으로도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뒤집어 보면? 그렇죠. 이제 그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금 이제 식중독에 걸리게 되면요. 일단 그 심한 설사라든가 우리가 이제 그 구토하기 전에 속이 미식미식한 걸 오심이라 그러는데 그런 증상 또는 뭐 어떤 구토하는 거 그리고 이제 단서 조항이 붙긴 붙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사망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경고가 있었고요. 네. 지금 경찰 같은 경우는 이제 김밥집 음식을 먹고 이제 숨진 20대 여성과 관련돼서 이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일단은 식중독과 이 여성의 죽음과의 연관성이 불명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검을 통해서 이제 그 원인을 갖다가 지금 규명을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하. 현재까지는 지금 이제 이 숨진 여성, 20대 여성에 대해 가지고 과연 이제 그 김밥집에서 어떤 식으로 요리를 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수사 중에 있고 또 이제 일단은 거기에 영업 중단을 갖다 한 그런 상태입니다. 아하.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김밥집 식중독 지금 사태 지금 짚어봤는데 이곳만 지금 발칵 뒤집힌 게 아니라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최근 파주시에서도 김밥집을 찾은 손님들 중에 27명이 설사나 구토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이곳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음식점의 재료 등을 검사를 하고 있는데 해당 김밥집은 영업을 중단한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고양시
또 파주시에서 이제 김밥집을 이용하신 분들은 혹시 나도 뭐 그런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아프고 메스껍고 토한다든지 또 설사하고 라는 위장관 증상이 있겠고 전신적인 감염증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확률적으로는 100명 중에서 한 2명 정도는 심하게 증상이 생겨서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고 또 입원하신 분들 중 100명 중에 한 2분 정도는 사망하실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질환이기 때문에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노약자,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식중독 초기에 적극적으로 수액 치료를 받고 또 항생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생제 치료 같은 것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각기 다른 업체고 각기 다른 매장이긴 합니다만 지금 식중독 사태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글쎄 이제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이 자영업자분들 특히 김밥집 운영하시는 분들도 어려울 텐데 이거 진짜 더 어렵게 생겼어요 지금.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이 조금 걱정을 많이 하실 수 있고 특히 김밥집이라는 타이틀로 보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혹시 또 이제 김밥집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 김밥집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가장 많은 음식점 중에 하나일 것 같고 프랜차이즈도 많고 개인이 하는 집도 많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 군데에서 어떤 사고가 생겨났다고 해서 이거를 전체 김밥집의 문제라고 일반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전제로 한 상태에서 네. 그 분당에서 일어났던 식중독의 원인이 살모넬라균이거든요. 네. 그게 분변이 묻은 달걀 표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인데 근데 보건 당국이 이야기를 한 것이 김밥의 경우에는 미리 재료를 준비해 놓기 때문에 그게 혹시 고온 다습한 날씨에 살모넬라균의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네. 이건 확정적인 건 아니고 그렇죠. 그거 말고도 김밥집에서 김밥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음식도 많이 맞아요. 하기 때문에 네. 다른 메뉴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이 부분은 향후에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업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업종이든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이 있거든요. 그거를 지켜야 되겠다. 네. 그게 뭐냐면 뭘까요? 네. 손 씻기, 음식 익혀 먹기, 물 끓여 먹기, 세척 소독하기, 칼 도마 구분해서 사용하기, 보관 온도 지키기 네. 이거거든요. 네. 이런 거는 업종을 분문하고 다들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조금 전에 식중독 6대 수칙을 보시면서 뭐야 뭐 다 아는 거 아냐. 그런데 바로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요. 바로 상식적인 거, 기본적인 걸 잘 지켜야지 식중독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되고요. 또 업체에서도요. 반드시 이 부분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확대되는 일은 없기를 정말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2002년에 개봉됐던 영화 공공의 적 그 영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재방송도 많이 해드렸던 그 영화니까.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요. 세상에 비정하게 자신의 부모를 살해하는 장면 나오는데 그런데 이게 영화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면서요. 허지원 변호사님. 때론 현실이 영화보다 더 잔혹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사건의 당사자는 30대 남성이에요. 어허.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네.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 다니면서 우리 법률사무소에 사건 의뢰가 들어왔는데 이 의뢰인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 이제 수임료와 합의금을 당장 마련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좀 목돈이니까 빌려주면 이제 이자를 붙여서 3주 안에 갚아줄 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 이렇게 돈을 빌리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법률사무소 명의로 차용증을 써줬는데 네. 알고 봤더니 이게 위조된 가짜 차용증이었던 겁니다. 허허. 아니 법률사무소 직원이 차용증을 위조해요. 백성원 변호사님. 예, 보통 법률사무소 직원이 이렇게 차용증 위조하고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한테 금방 걸리죠. 어허. 여기는 좀 특별합니다. 아버지가 변호사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변호사인 법률사무소에 직원으로 다니던 이 30대 남성이었고 세상에. 그래서 아버지 법률사무소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를 했는데 이게 2018년 8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무려 98장의 차용증을 위조했고요. 총 111억 원을 빌렸던 겁니다.
대박 사건. 아니 말하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총 111억을 빌린 셈인데 그 많은 돈을 대체 뭐 하려고 빌렸고 어디서 쓸까요? 대부분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탕진했다고 하고 세상에. 그리고 빚을 계속 돌려막기로 막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빚이 40억에 달하자 궁지에 몰리게 됐던 겁니다. 아니 세상에 무려 지인들한테 111억을 빌리고도 빚이 40억이나 있어요? 이게 뭐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 본인이 이 법률 그 사무소 직원으로 아버지가 취직시켜 준 거 아니겠어요? 아하. 먹고 살게끔 해줬는데 네. 아버지 뒤통수를 갖다 친 건데 아하. 사고도 엄청난 사고를 쳤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 40억, 4억도 아니고 40억 정도의 사고를 쳤는데 그렇다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빌어야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악수와 악수를 갖다 연속해서 놨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네. 작년 그 2020년 6월 22일에 네. 휴대전화로 이제 몇 가지의 그 어떤 단어를 갖다 검색을 하는데 아이고 불길합니다. 후두부 가격, 아이고 둔기로 죽이는 법, 세상에. 그런 것을 갖다 검색을 하고 실제로 30cm짜리 둔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세상에 우려가 현실된다더니 정말 저런 섬뜩한 단어를 검색했고 둔기까지 준비해서 범행 도구까지. 그런데 궁금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것과 빚을 변제하는 게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오윤성 교수님? 왜 그러냐면 이제 법률 사무소의 명의로 차용증을 갖다가 이제 빌린 거기, 네. 써가지고 빌린 거기 때문에 아버지가 바로 채무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인 그 이 채무자가 만약에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한다면 자기도 이제 빚을 갚을 일이 없을 것이다. 즉 40억과 아버지의 목숨을 갖다가 바꾸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양심은 있는 것인지 맨정신으로 이 일을 갖다가 저지를 수가 없어서 자기 정신과에서 신경안정제하고 그리고 수면 유도제를 갖다가 처방받아가지고 이제 뭔가 범행을 하려고 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힙니다. 폐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신경안정제까지 처방받는다고요? 허주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참 만반의 준비를 정말 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은 다음에 준비를 갖추고 범행을 하게 되는데 지인을 만나서 저녁을 먹자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를 데리고 사무실을 나섭니다. 이 사람이. 네. 그래서 서울 송파구 한적한 도로가에 일단 차를 주차를 해요. 아이고. 그리고 다시 이제 내렸다가 타려는 아버지의 뒤통수를 준비했던 둔기로 가격을 합니다. 세상에. 근데 이게 보통 아버지들은 아들이 자기를 뒤에서 때린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처음에 아버지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딘가에 본인이 머리를 부딪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아들아 머리에서 피가 난다. 나 병원에 지금 가야겠다 얘기를 하면서 병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면서 강남의 한 병원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고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이런 범행을 했는지 꿈에도 지금 생각하지 못했나 봅니다. 백성원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아들 차를 타고 병원으로 함께 갔죠. 허허. 아들이 나를 때렸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으니까. 근데 아들이 처음에 여기서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정신을 차렸으면 되는데 그래도 사실 굉장히 큰 죄지만 그런데 본인의 뜻을 계속 관철하려고 했어요. 병원에 가서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둔기로 주차장에서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도 이제는 알았죠. 아들이 나를 때리고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그래서 거기서 저항을 해서 일단 거기서 실패로 끝났는데 이 아들 여기서도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제 아버지를 고속도로나 이 도로로 끌고 가서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살해를 하려고 아버지를 이 둔기에 또 맞은 아버지를 강제로 다시 차에 태워서 고속도로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로 차를 몬 다음에 그곳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그냥 살려만 달라. 살려만 달라. 세상에. 그리고 내 신고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하니 이제 그제서야 아버지를 하차시키고 도주를 한 거죠. 세상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제발 살려만 달라. 그렇게 애원하는 지경까지 그런 상황까지 빚어졌습니다. 사람이 정말 마귀가 씌어가지고 눈이 뒤집히면요 자신의 부모 아버지도 안 보이는 겁니까? 그런데 결국 아버지는 혹시 어떻게 됐습니까? 오윤성 교수님 너무 걱정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뒤통수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그 물리적으로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맞고 난 이후에 수주일간 그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을 갖다가 이렇게 입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뭐 경찰에서는 이 아들을 갖다 체포를 해가지고 존속 살해 미수 그리고 이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그 사기로 기소를 했는데 네. 여기서 놀라운 또 반전이 일어났어요. 왜요? 1심 판결에 앞서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의 처벌을 갖다가 원치 어머, 세상에. 않는다라고 이게 밝혔고 또 이제 그 피의자 동생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동생도 뭐 선처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 탄원서를 그 재판부에 제출했다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뭐 이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사람을 정말 인간으로 만드는 길인가라고 네.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회의가 듭니다. 자신을 살해하려 했던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데 앞서 봤던 영화 공공의 적 장면과 거의 비슷한데요. 재판부의 판단은 뭐였을까요? 허주원 변호사님. 네, 1심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를 했어요. 일단 사기 범행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엄벌을 원하고 있고 또 물질적,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살해하려 했던 이 정말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인 범죄잖아요.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서 징역 8년을 선고를 했는데 검찰이 형량이 너무 적다라면서 항소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당사자는 일부 사기 혐의만 부인을 하면서 항소를 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항소해서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편취한 금액 일부를 변제에 사용해서 지금 현재 남은 피해 금액이 한 16억 원 정도에 이르고 이제 존속 살해 범행이 미수에 그친 데다 이 피해자인 아버지가 엄벌하지 말아달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의사를 밝히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세상에 인간이 어디까지 진짜 악랄해질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오싹한 사건이었습니다. 야간 갯벌에서 악몽의 5시간이라니요. 대체 갯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다. 옆에 여기 찾았다. 저기 빨리 앞으로. 익수자 발견. 있어. 자, 익수. 오케이. 도현아, 조금만 힘내. 조금만 더 힘내. 오케이. 자. 세상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예, 저게 그제 오후 11시 상황입니다. 저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물속이죠. 네. 근데 저 3대 남성은 지인 3명과 함께 갯벌로 가서 이제 조개 이렇게 캐는 네네. 해루질을 하려고 갔는데 그중에 한 명, 이 3대 남성이 일행과 떨어지면서 방향을 잃은 거예요. 아이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갯벌로 밀물이 이제 차 오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하고 떠밀려 나가다가 지금 저 사진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부표를 하나를 잡고 5시간 동안 구조를 기다렸다가 해경에 구조된 사건입니다. 야, 당시 출동했던 해경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일단 야간이니까 아무리 그 서치라이트를 밝힌다고 해도 수색하는 부분이 잘 안 보이거든요. 일단 발견하고 수영 접근을 하는데 그분이 오열하듯이 그런 반응을 하셨거든요. 제가 접근할 때 그분이 손을 딱 내미셨어요. 제가 손 잡고 그분도 제 손을 꽉 잡아주셨는데 저도 손을 딱 맞잡았을 때 정말 버텨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저 감사하다고. 그렇게 쉽진 않아요. 오랫동안 버티는 게. 저희가 수색하고 있으니까 그런 불빛들이 와서 아마 희망을 일단 가지신 것 같아요. 얼마나 진짜 저 순간 그런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구조를 기다리셨던 분은
내가 정말 이러다 큰 변을 당하는 거 아니야. 정말로 생과 사를 오가는 순간이셨을 텐데 극적으로 구조가 됐어요. 저분은 지금 상태가 어떠실까요? 걱정됩니다. 하정은 평론가님. 저 당시에 탈진하고 저체온증이 있었거든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었는데 다행히 건강에 심각한 이상은 없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여름이라서 천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일반인 복장이 아니라 슈트라고 하는 부력이 있는 그러한 특수 복장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안 좋은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요. 앞으로도 생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시길 바랍니다.